자, 제2절의 일반적인 수출입 형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출입 형태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 1번 엑스포트 트레이드하고 임포트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물품이 중국으로 나가는 무역이다 라고 한다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거니까 수출 무역이 되는 거고요. 해외로부터 물품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수입 무역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 이를 단순히 엑스포트라고 한다. 일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무역을 얘기합니다. 임포트 트레이드, 수출 무역의 경우와 반대로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로 이를 단순히 수입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무역의 주체에 따라 1번 private trade, 민간 무역이에요. 무역 주체가 민간인이 되는 무역으로 양국의 무역회사가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 거래의 절대 다수가 이 민간 무역이에요.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 중국에 있는 B라는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2번에 Public Corporation Trade, 공무역이고요. 무역 주체가 공공인이 되는 무역으로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하나 끼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서. 자, 3번 내용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이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완전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요, 사실은 자유무역은 안 해요. 못 해요. 만약에 자유무역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마약도 수출하고 위조지폐도 수입하고 이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죠. 특히 이런 위조지폐 같은 거 큰일 나죠. 그래서 완전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제한이 들어가 있는 자유무역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프리 트레이드. 국가가 무역업자의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는 무역 정책 기조를 취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이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간섭 통제가 그 물품 수입할 때 우리 해외로부터 갖고 들어올 때 뭐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간섭이에요. 2번 프로텍티브 트레이드, 보호무역. 국가가 자국의 유치산업과 성숙산업의 보호, 덤핑 방지, 국제수지의 개선, 군사 및 외교상의 이유로 외국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무역행위를 보호하는 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텍티브 트레이드의 하나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가 해외로 수출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규정을 따지게 되면은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는 이 마스크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국민을 위해서 자국 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거죠. 3번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이고요. 국가가 무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총액, 내용, 품목, 상대국, 결제 시기나 방법 등을 규제하고 민간 무역업자의 자유거래를 허락하지 않고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가보게 되면요,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4번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두 나라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서로의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른 거래 방식,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돼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보다 요 4번이 지금 좀 많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물품 매매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1번 타이틀은 뭐예요? Direct Trade, 직접 무역이고요. 2번은 Indirect Trade입니다. 간접 무역이죠.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즉 3국의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매매 계약에 의하여 직접 수출이나 수입을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둘이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인다이렉트 트레이드, 간접무역은 뭐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거나 어찌됐든 간에 이 양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매매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 즉 3국의 상인을 통하여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통과무역, 중개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우회무역 등이 있다. 자, 1번 Passing or Transit Trade, 통과무역이에요. 수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가에 직접 송부되지 않고 제3국을 통과하여 수입국가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 형태로, 통과무역은 형식적으로 중개무역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통과무역은 뭐예요? 자, 중국에서 물품이 출발을 해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운송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인천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 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통과무역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2번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이랑 3번에 Intermediate Trade, 중개무역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 구분하시는 거 좀 중요합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중개무역이랑 중개무역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 같은 거 구하실 때 보면요, 어디 가시죠? 부동산 가죠. 부동산 가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인 누구한테? 부동산 중개사한테 의뢰를 해요. 내가 이런 집을 좀 찾고 있는데 좀 찾아달라 라고 하면은 그 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건데 너한테 팔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 팔고 있어, 이거 너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 A하고 B하고 둘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C라는 중개인이 나와서 A,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랑 구매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이 중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무역인 거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A한테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품 단가가 $5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B는요, 이 $5짜리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C라는 사람한테 $7에 팔아요.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차익이 $2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개무역이랑 중개무역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얘는 이전되지 않고 얘는 이전이 됐죠. 그리고 이 중개무역은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거래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고, 나중에 이제 설명이 쫙 나와요. 보통 이 설명은 잘 안 나오고 이 중개무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설명 쫙 해준 다음에 보기를 봤는데 1번 중개무역, 2번 중개무역, 3번 뭐 4번 뭐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요거 고르시면 안 돼요.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양국의 제3국이 게재하여 결제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제3국 상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멀천다이징 커미션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 커미션이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을 이렇게 연결시켜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intermediate trade. 화물이 제3국에 양육한 후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만을 거쳐서 수입국가에 재수출함으로써. 자, A가 B한테 물건 보내요. 그럼 여기 B의 국가에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가공을 하지 않는 게 중개무역인데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살짝 변형이 왔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가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금만 가공을 해서 다시 어떻게? C한테 판매하는 거죠. 수입국가에 재수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 즉 일정한 중개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여기 뭐 중개 수수료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이거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익을 얻는 거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개무역의 경우 중간상인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지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중간상인이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최종 수입업자, 최초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출입 거래에 개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4번에 스위치 트레이드, 스위치 무역이에요. 3개국이 연쇄적인 편무역 관계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장 사이에 체결되고 화물도 수출국에서 수입국가로 직행하지만 대금 결제에만 3국의 업자가 개입하거나 3국의 결제 통화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스위치 트레이드 하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삼각무역,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A하고 B가 있어요. 국가가 있는데 A는 B로부터 수출 8, 수입이 2예요. 그리고 B는 C로부터 수출이 8이고 수입이 2예요. C는 또 A로부터 수출이 8이고 수입이 2예요. 자, 이런 경우에 놓고 봤을 때 얘네 둘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 수출 수입이 어떠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보통 수출하고 수입이 6대4 정도 혹은 5대5 정도 이런 경우 4대6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이 9가 되고 수입이 1밖에 안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한테 물건 보내고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금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한두 번 거래하고 끝날 거면은 그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출입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출입 균형이 안 맞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둘하고 또 다른 관계에 있는 제3자를 갖고 들어와서 서로 도와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겠죠. 자, 5번의 roundabout trade, 우회무역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외환 통제를 심하게 할 경우 이러한 관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환 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예컨대 한중 거래에서 중국은 외환 관리가 엄격하여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외환 통제가 자유로운 홍콩을 통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1번에 비저블 트레이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 무역입니다. 이건 뭐였어요? 실제로 상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품들. 근데 2번에 인비저블 트레이드, 무형 무역은
광해 물품에 포함되는 생산 요소, 노동, 용역 이런 것 등을 수출입하면서 세관의 통관 절차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환 계정에만 나타나므로 무역 외수지로 구분한다. 자, 이 무형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옛날에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같은 거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동그란 CD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요즘에는 CD를 안 쓰다 보니까 CD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러한 동그란 USB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CD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요. 수출하고 수입을 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무역이에요? 유형무역이에요. 유형무역. 이게 들어오게 되면 수입 관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이 이제 음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은 보통 뭘로 많이 받죠?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음원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를 해요. 근데 다운로드를 할 때 관세를 납부하느냐? 아닌 거죠. 한국의 사이트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게 수입했다라고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무형무역이니까. 근데 세금을 납부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무역이라고 하고요. 무형무역은 컴퓨터 파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구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눈으로 갖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형무역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약간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세금 내야 되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자, 6번 거래 당사국의 관계에 따라서 사우스 노스 남북무역이 있고요. 이스트 웨스트 동서무역, 사우스 사우스 남남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우스 노스는요, 잘 사는 지방, 못 사는 지방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국제무역을 가리킨다. 선진국이나 중진국이 지리적으로 주로 북반구, 적도 이북에 위치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국들은 남반구, 적도 이남에 위치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사우스가 조금 못 사는 쪽, 노스가 조금 잘 사는 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2번에 이스트 웨스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동쪽에 공산권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말이다. 3번 사우스는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상호 간에 거래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7번 수출입의 국가별 균형에 따라서 1번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입니다. 수출입에 따른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들을 수출입 균형을 맞추려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거래를 할 때 내가 한번 수출했으면은 너도 나한테 한번 수출해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수출 한번 수입 한번 수출 한번 수입 한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상무역이라고 하고 2번에 트라이앵글 트레이드 삼각무역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상품의 생산 단계에 따라서 호리존털 트레이드 수평무역 그 다음에 버티컬 트레이드 수직무역이 있습니다. 수평무역은요, 국가 간 생산 단계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 간의 무역, 즉 공산품끼리 거래하거나 아니면 1차 상품끼리 거래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이번에 수직무역은요, 생산 단계가 서로 상이한 상품, 즉 공산품과 1차 상품 간의 무역 형태이다 라는 거죠. 자, 9번의 정치적인 독립성에 따라서 foreign trade, 외국무역, 2번에 colonial trade, 식민지무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10번 기타의 수출입 형태 한번 볼게요.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에요. 1번에 knockdown 보시면 조립 가능한 부분품 방식의 수출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입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로봇가 있어요. 이런 로봇. 이런 것들 수출 수입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큰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하면 되는데, 크기를 봤을 때 한 컨테이너당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낭비죠. 이게 이제 완제품의 형태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남는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팔하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한 6개는 들어갈 수 있겠죠. 대충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좀 브레이크 다운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입 국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나라 기술자들이 조립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입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에 링크제 무역. 수출입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링크 무역, 링크제 무역, 수출입 링크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한 회사에만 일정한 양의 자동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 같이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규제하는 무역이다. 얼마 정도 수출했으면 얼마만큼은 수입해야 돼.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자, 3번에 OEM 방식, 요거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수출은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주문 상품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거래 형태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국에 있는 K사가 중국에 있는 C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자, 우리 어떤 물건이 필요하니까 너네가 좀 만들어줘. 그리고 그 물품에다가 우리 K사의 상표를 붙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인 거죠. 비록 C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표는 뭐가 붙어 있어요? K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한번 이제 그 과자 같은 걸 사려고 봤는데, 과자도 이 OEM 방식 생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겉으로 보면요, 티가 나요. 물론 맛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대로 하면 안 되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 겉에 포장지를 보면은 분명히 한글로 써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글자체가 써져 있어요. 언젠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다 여기 OEM 방식으로 생산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4번에 턴키 방식입니다. 턴키는 뭐예요? 키가 열쇠, 그 다음에 턴, 돌리는 거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선박, 철도, 교량 등 광범위한 산업설비 수출입 거래 중 특히 수입상이 원하는 플랜트의 설계에서부터, 플랜트는 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 다 들어가 있는 공장들, 기계설비의 조달, 시설공사,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상이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기계설비의 유형무역과 기술인력의 무형무역이 혼재된 거래 방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의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부지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인테리어, 어떤 설비를 넣어가지고 공장을 지을 건데 당신이 좀 만들어다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수출자는 만들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키를 넘겨줘요. 그러면 수입자는 그 키를 받아서 넣고 돌리기만 하면은 공장이 운영이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3절 대금 결제별 수출입 형태라고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파트가 이쪽이에요. 대금 결제 파트.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신용장 방식, 국제 팩토링, 그다음에 포페이팅, 추심 이런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자, 1번에 송금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입니다. 자, 송금은요, 돈을 보내주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돈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자, 크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는 내가 은행에 가서 내 통장 제시하면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돈 얼마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핸드폰으로 폰뱅킹 있죠. 내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면 그냥 내 통장에서 돈 송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보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게 돈이 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의미하는 환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거래할 때 환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을 보내는 거예요. 그 폰뱅킹에 찍혀져 있는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돈이 가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송금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대금 지불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출입 이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 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대금 교환도 조건, 서류인도 조건, 국제 팩토링 방식에 의한 송금 방식이 포함이 된다. 뭐 돈을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이렇게 있고,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품 보내주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하고 하면 되는데, 이 대금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거는 송금 방식에 의해서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2번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 은행의 지급 보증 거래가 아닌 수출입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은행은 단순히 수출 대금의 추심 의뢰 업무만 수행한다. 인수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지급 인도 조건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구매자하고 판매자는요, 사실은 한 10년, 20년, 30년간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던 관계다라고 한다면은 서로를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가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도요, 판매자한테 내가 물품 대금 먼저 줄게, 나중에 물품 가져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판매자도 구매자가 내가 이번엔 좀 돈이 없는데 내가 다음 달에 2개월치를 몰아서 줄게 라고 한다면 그래, 오케이 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냐?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첫 거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거래는 조금 불안하죠. 특히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구매자가 물건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중간에 한 명을 껴넣는 거예요. 즉 은행을 껴넣는다라는 거죠. 자, 한번 요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판매자를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자가 구매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물건을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물건을 직접 보내진 않겠죠. 직접 운송하진 않겠죠. 누가 해줘요? 운송인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운송인이 딱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구매자가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내 배송이랑 해외 배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국내 배송은 어때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며칠 있다가 문자가 오죠. 오늘 물품 도착 예정이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내가 오늘 집에 없으니까 경비실이라든지 아니면 문 앞에 놔달라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줘요. 나에 대한 증빙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운송인이 구매자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당신은 걸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는 증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이 구매자한테
그 증빙 서류를 어떻게 주냐면 은행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구매자는 도착한 물품을 수령하려면 이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매자는 은행한테 물품 대금을 주고 이 증빙 서류를 받아서 운송인한테 넘기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은 돈을 판매자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심 결제 방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고, 이 3번에 나와 있는 화환신용장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도 어느 정도 유사해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리스쿨 시간이니까 이거보다 더 깊숙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추심 결제 방식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은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은행이 들어가서 서로 결제하고 물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화음의 인수 매입에는 반드시 운송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거래 형태이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서 일람 출급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과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절에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자유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때, 위조지폐라든지 아니면 마약류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허용을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어떠한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만 그 유형별로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 이런 것들은 수출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수입으로 인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중국으로 물품이 나가고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건 뭐예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물품이 나가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출 거래인 거죠.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돈 들어오고 물품 나가고 딱 하면 쉬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물품은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돈만 들어와요. 또는 물건이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케이스를 11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입 거래이다.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 관련된 제약이라든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옆에다가 대외무역법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번에 위탁 판매 수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쿨 시간에 지금 배우시는 내용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에서 보셨던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여기 특정 거래 수출입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무역 영어를 배우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거래 형태 수출입, 위탁 판매 수출. 위탁 판매 수출은 물품을 무한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일정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수출을 말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가서 법인 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망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수소문을 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잘 판매하는 애를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물건을 100개를 보내줄 테니까 네가 잘 한번 팔아봐 라고 하는 거죠. 판매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이 나가는 거니까 위탁 판매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중국에 있는 전문가니까 잘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90개는 판매가 됐고요. 10개는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바뀌어요? 돈으로 바뀌고 요거는 그대로 물건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판매 대금과 남은 재고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C는 무엇을 위해서 판매를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탁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 수수료를 줍니다. 판매 하나 하는데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나중에 따로 챙겨줘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의해서 보신 것처럼 물품을 무환으로, 즉 무환으로 보냈다라는 건요, 이 물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환은 돈을 받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보냈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즉 물품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판매를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대신 판매를 해주는 거고 여전히 소유권은 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consignment sale trade와 유사한 거래 형태, 1번에 BWT 방식, 이제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다음에 2번에 CTS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import on consignment, 수탁 판매 수입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한국에 있는 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요? 물품이 나가니까 뭘 위해서? 위탁 판매를 하려고. 위탁 판매를 하려고 물품이 나가니까 위탁 판매 수출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나한테 물건이 오는 거죠. 근데 물품을 나한테 왜 보내준 거예요? 이거 대신 판매해달라고.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판매를 수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수탁 판매 수입에 해당합니다. 거래 이렇게 하나 딱 놓고서 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탁 판매 수출, 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탁 판매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이 공부하셔야겠죠. Import on consignment는 수탁자가 해외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한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위탁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부동산 중개, 제가 중개무역 설명드렸죠. 그거에서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3번에 위탁 가공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탁은 또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대신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해달라는 거죠? 가공. 자, 그럼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원재료가 나가요. 원재료, 원단하고 뭐 이렇게 부자재 이런 것들 보내주면서 이거 옷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이다. 원재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 너네가 이거 가공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된 물품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위탁 가공무역이 되고, 이 C는요 뭐 해줬어요? 가공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가공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돼요. 가공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명칭이 두 개예요. 얘가 지급하는 거를 가공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에 4번 수탁 가공무역. 한국에 있는 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탁 가공무역인데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번 수탁 가공무역.
C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수탁 가공 무역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가득액에다가 좀 체크해 두시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얘기합니다. 즉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얘가 지급할 때 돈은 가공임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그걸 받을 때에는 가득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똑같은 거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임대 수출, 6번에 임차 수입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임대 수출,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이다. 그래서 임대라고 하면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는 K가 중국에 있는 C한테 기계를 빌려줬어요. 임대해 준 거죠. 임대 수출하면은 뭐 받아요? 임대료 받잖아요. 그렇죠? 6번에 임차 수입, 임차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 수출, 그 다음에 C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물품이 오는 거니까 임차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하거나 임차했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고 뭐가 계속 나가요? 사용료가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몇 년 딱 이렇게 체결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물품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근데 반환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10년 정도 이 물품을 썼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가치가 쫙쫙쫙 떨어졌겠죠. 그 10년 후에 해당 물품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물건 사면요. 1년 차 얼마, 5년 차에 얼마, 10년 차에 얼마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죠. 중고차 같은 거 보면은.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건도요. 물품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10년 계약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그 가치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반환해버릴 수도 있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7번에 중개무역,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8번에 연계무역이 나와 있네요. 연계무역은 뭐냐? 수출하고 수입하고 같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수출했으면은 한 번은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개념은요. 수출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거래 당사국 간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출입이다. 물물교환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죠. 그렇죠?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태 나옵니다. 기억, 바터 트레이드, 물물 교환이고요. 물물 교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하고 쌀. 물건끼리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쌀 줄 테니까 너 콩 얼마만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형태의 물물 교환 방식이다.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연계무역의 기본적 형태로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무역 방식이다. 직접적인 물품 교환 형태로서 당사자 간의 상품의 인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 바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래 들어선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거래 방식이긴 한데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과하고 그 베트남 쪽 그 커피콩하고 물물 교환을 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등장하지 않죠. 자, 니은의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 아까 앞에서 잠깐 등장했어요.
물물교환과 동일하나 환거래가 발생하고 돈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대응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K하고 C하고 이번 차수에 K가 C한테 물품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C로부터 K도 물품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즉 한 번은 수출자, 한 번은 수입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품을 해야 되는 이 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해 라고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출입 국가 간의 수출입 대금 결제 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을 외화로 수출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수출에 따른 물품 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수출 수입 거래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며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백투백 LC, 토머스 LC, 에스크로 LC 등 특수신용장을 사용하는 거래이다. 이 LC는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신용장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용장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구상무역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신용장을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디귿, 카운터 펄체이즈, 대응구매. 이 대응구매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에 나와 있던 구상무역이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계약서가 2개입니다.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구상무역과 차이는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서 2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돼 있죠. 그래서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 대응구매는 2개의 계약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Real Product Buyback 제품 환매예요.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업자가 이에 수출 대금을 제공한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는 제품이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회수하는 거래 방식이다. 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머신, 기계가 나갔어요. 기계가 100달러짜리, 너무 작다. 10,000달러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원래 딱 보면은 물건이 이렇게 나갔으면, 기계가 나갔으면 돈이 이렇게 입금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죠. 근데 한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기계값 10,000달러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이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물품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물품이 가고 물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프로덕트 바이백. 보통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쪽으로 이렇게 기계를 판매를 할 때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국가에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물품보다 이쪽에서 훨씬 싸니까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미음의 오프셋 프로그램 절충 교역 거래 방식. 방위산업 분야나 항공기 산업에 적용되는 거래 형태로 군부대 장비나 상업용 비행기 등 고도기술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장비에 쓰일 부품 일부를 수출국가가 수입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자재, 부품 또는 기타 관련 제약을 구매하게 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거래 형태이다. 우리 한국이 최근 들어서는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미국에서 사왔거든요. 혹은 뭐 러시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사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말고 뭐 볼트, 너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미국산 쓰지 말고 한국산 구매해서 한국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프셋 프로그램 절충 교역 거래 방식인 거죠.
자, 거기 뭐 3번에 연계무역 위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으니까 읽어보시고 9번에 외국인도 수출하고 10번에 외국인도 수입도 한번 보실게요. 자, 외국인도 수출. 자, 여기에는 이제 당사 국가가 3개의 국가가 등장을 해요. 자, 한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K가 있습니다. K.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 K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창고도 여기 있어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K하고 C하고 매매 계약을 딱 체결을 하죠. 그러면 K가 물품을 C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쪽으로 바로 보내면 물류비가 절감되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품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C로부터 대금을 K가 수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해주고 돈은 이렇게 받았어요. 만약에 돈이 C가 K-로 보냈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10번에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겠죠? 생산기지가 K-예요. 그러면 C하고 K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번에는 C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미국으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금은 K가 C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네 둘이 거래하고 끝나는 거고. 자, 다음에 11번 무한수출입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하나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써봐. 써보고서 결정하자 라고 하면서 샘플을 보내주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수출입.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국제무역의 기초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무역계약 쪽 들어갈게요.